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저랑 이상스쿨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였던 두 가지 이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럼 이상스쿨의 탑2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요즘 한국 방산시장의 위상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현재 뉴스에서는 KF-21 시험 비행 폴란드로의 대규모 무기 수출 정도로만 보도되지만 그에 따른 파급 효과가 상당한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폴란드가 유럽 국가이고 나토 회원국이며 독일과 인접국인데도 독일의 무기가 아닌 한국의 무기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유럽 시장에서 한국 방산이 독일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폴란드가 K2 전차를 수입하며 유럽에서 한국의 K2 전차 K9 자주포와 독일의 레오파르트 2 PZH-2000이 비교되는 상황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PZH-2000에 알려지지 않았던 약점이 드러나며 한국의 K2 전차가 주목을 받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먼저 PZH-2000 15문이 우크라이나에 지원된 바 있습니다. 현재 성능면에서 자타공인 세계 최강의 이 자주포는 숫자는 적지만 60발의 포탄을 최대 발사속도로 쏘면 단 6분 만에 퍼부을 수 있어 우크라이나군의 최전선에서 상당한 화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PZH-2000 자주포들은 우크라이나에서 한 문당 1평균 100발씩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 양 자체가 그렇게 놀라운 양은 아닌데요. 문제는 이 포들이 거의 쉴 새 없이 매일매일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PZH-2000이 이렇게까지 지속적으로 사용이 멈추지 않고 계속 운용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로 인해 지원됐던 15문 중 현재 7문이 이런저런 형태의 고장으로 인해 원래 예상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독일은 우크라이나가 포를 너무 자주 쏜다고 나무라고 있는데 실전에서 어떻게 자주 안 쏠 수 있을까요? 또한 문제는 탄약의 호환성에서도 발생했습니다. PZH-2000용으로 제작된 탄약들은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타국에서 나토 표준으로 만들어진 탄약들을 사용해보니 PZH-2000의 자동 장전 장치 등에서 고장을 일으키며 수동 장전을 해야 되거나 아예 멈추는 사례도 빈번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PZH-2000을 수출 홍보할 때 나토 표준 탄약과의 호환성이 있다고 밝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사용해본 결과 그렇지 못하는 점에서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타국의 전시 운용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현재 유럽에서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사태로 PZH-2000과 독일 방산에 그동안 알지 못했던 단점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독일은 타국의 신뢰마저 잃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독일의 이러한 위상 하락을 자국의 기회로 삼으려는 국가가 있는데요. 바로 앞서 영국의 브렉시트 단행과 함께 옛 무적 함대의 명성을 찾으려는 스페인입니다. 지난 스페인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당시 바이든 대통령의 나토 국가들의 군사력 증강을 선언해 거의 모든 유럽 국가들은 군사력 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사실 스페인은 지난 2017년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에 불안을 느껴 국방비를 늘려왔습니다. 그러다 올해 초 러시아에 대비해 흑해에 군함을 파견하기도 했죠. 스페인의 해군력은 세계 순위권을 자랑합니다. 항공모함도 운용하고 있으며 이지스함 5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촉발된 유럽과 나토의 군사력 증강에 힘입어 해군력을 지금의 2배 이상으로 키운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군과 달리 스페인의 육군 전력은 그렇지 못합니다. 현재 스페인이 보유한 전차를 보면 상당히 오래전에 들여온 독일 레오파르트 2 220여 대, 이탈리아 센타우로 80여 대에 그칩니다. 한국군이 보유한 전차가 2,400여 대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스페인은 육군을 강화시키려 레오파르트 2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신형 전차 수입을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현재 독일이 레오파르트 2 신형이 추가 구매를 권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스페인은 방송에서 한국의 K2 전차를 극찬하며 K2 전차를 수입할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군사 강국으로 떠오르기 시작한 스페인이 K2와 독일 자주포를 비교하며 극찬했다는 것은 한국산 무기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고 독일 대신 한국 방산에 투자한다는 의미라며 관계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현재 스페인이 한국 방산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폴란드가 한국 방산 대규모 수입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유럽국들은
국가끼리 인프라가 같아야 서로 편하기 때문에 특히 군사 전력에서도 호환성을 중요시 여깁니다. 따라서 방산에서도 한 국가가 도입한 무기를 같이 도입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유럽 내의 전차는 독일, 미국이 양분해왔습니다. 하지만 앞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의도치 않게 독일산 전차의 약점이 드러나자 폴란드가 한국산 K2 전차를 수입한 것이죠. 이에 스페인도 독일이 아닌 K2에 주목을 하는 것입니다. 한편 스페인 언론에서는 K2 전차는 독일 레오파르트와 거의 비슷한 성능을 가졌는데 무게는 10톤 정도 가볍고 험난한 지형에서도 멈추지 않는다. 발사 시에 사용되는 레이더의 성능도 뛰어나 10km 떨어진 목표도 명중이 가능하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K2 전차는 마치 독일의 레오파르트와 미국의 에이브람스의 장점만을 가진 최고의 전차라고 평하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반면 독일 레오파르트를 향해선 너무 비싼 가격 형성과 납기 지연 등 많은 문제가 있다며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스페인 언론은 독일 방산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며 한국 방산에 대해서는 극찬을 해 한국 방산이 이미 세계적 반열에 올라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유럽 시장에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제품들이 주목을 받지 못하고 질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현재 한국의 제품은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유럽산 제품들보다 뛰어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스페인 내부에서는 K2 전차 외의 다른 무기에도 관심을 갖는 모습인데요. 실제로 프랑스에서 열렸던 2022 유로사토리에서만 봐도 스페인은 독일의 전차가 아닌 한국의 차세대 전차인 K3에 적지 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편 현재 국제사회는 러시아에 맞닿은 유럽이 어떻게 전력을 변화시킬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얼마 전 폴란드는 한국에서 수입하는 K2 전차를 어느 곳에 배치할지까지 밝혀 주변국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한 폴란드 매체에 따르면 마리오시 부아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은 지난 13일 폴란드 북부 바르미안마 소리안주의 이와바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현대로템이 납품할 K2 투표 전차를 제16기계화 사단에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나토군의 최전방이 된 폴란드 동부 전선의 전투력 강화에 투입되는 것입니다. 그는 K2는 폴란드 오스트로다에 창설돼 제20기계화 여단에 예속될 새로운 전차대대로 공격하게 된다며 향후 16기계화 사단에 납품되는 전차는 바르미안마 소리안 주 지역의 지리적 구조에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구매 예정인 차량 180대는 첫 번째 배치로 16기계화 사단의 부대에 납품됩니다. 이처럼 폴란드의 한국 방산 대규모 계약을 시작으로 유럽의 군사 강국으로 떠오르는 스페인도 한국산 무기를 극찬하자 우크라이나의 또 다른 인접국인 루마니아 또한 한국산 무기 도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얼마 전 8일 김진표 국회의장은 루마니아를 공식 방문해 최근 유럽 지역의 급격한 안보 상황 변화에 따라 루마니아도 군 현대화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시아 지역에서 유일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한국의 방산업체들이 루마니아의 군 현대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사실 폴란드보다 한국산 무기를 도입한 유럽 국가가 있는데요. 바로 노르웨이입니다. 지난 6월 노르웨이는 한국으로부터 K9 자주포를 도입받은 뒤 기존 운용하던 미국 메밀09 자주포 22문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했습니다. 그 후 노르웨이는 현재 K2 흑표 전차 도입도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에 지난 11일 노르웨이 국방부 고위 당국자가 한국의 K2 전차의 성능을 높이 평가하며 수입 여부를 올해 말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벤트 요아킴 벤슨 노르웨이 국방차관은 한국의 K2 전차 수입 여부를 묻는 질문에 한국의 K2 전차는 전투 성능이 높은 현대식 전차로 평가받고 있으며 제조사도 서방 세계에서 선도적인 전차 생산업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아직 노르웨이 전차 산업이 K2 전차로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관계자들은 노르웨이 측에서 K2 전차의 장점만을 언급한 것을 본다며 K2 전차로의 결정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폴란드에 이어 노르웨이마저 K2 전차 수입을 결정한다면 한국이 전통적 전차 강국인 독일을 수출 물량에서 넘어서는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언론에서 보도된 물량과 추가적으로 양산될 K2 전차의 물량을 모두 합치면 현존하는 K2 전차는 무려 2,000대가 됩니다.
어떻게 전차 하나 없던 한국이 독일의 전차 판매량을 넘어서는 목전에 왔는지 정말 놀랍습니다. 앞으로 자주 국방을 넘어 방산 수출 강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현재 한국 입장에서의 인도네시아는 KF-21 분담금 미지급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KF-21과 아주 유사한 일이 또다시 벌어져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한편에서는 차라리 인도네시아의 이러한 면이 국제사회에 밝혀지는 것이 오히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먼저 최근 인니 조코이 대통령은 한국에 방문해 양국이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시 인니 대통령은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를 방문하며 인니가 전기차를 비롯한 자동차 인프라에 상당한 관심이 있는 것을 내비쳤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열어 한국 5대 기업을 포함해 총 10여 개 기업 총수들과의 회동도 진행했습니다. 앞서 인니는 풍부한 니켈 보유량을 내세워 현대자동차가 인니를 동남아에서 전기차의 메카로 이끌어줄 것을 요구했죠. 실제 현대차는 올해 3월 인니에 공장을 준공했으며 아이오닉5를 생산해 일본 브랜드에 텃밭이던 인니에서 전기차 판매를 본격화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5월 기준 인니에서 판매된 전기차의 98%가 현대차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도네시아의 행보를 보면 한국뿐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기업에도 자국의 발전을 위한 투자 요구를 하는 모습입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배터리가 아니라 전기차라고 말하며 우리는 테슬라가 인도네시아에서 전기차를 만들기를 원한다. 거대한 전기차 생태계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포드, 현대차, 토요타, 스즈키에도 비슷한 기대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원자재만 공급하는 나라 수준에 그치지 않겠다며 글로벌 전기차 공급망에서 인도네시아가 한 축이 되길 원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코이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 뭔가 이상합니다. 인도네시아가 그렇게 전기차 공급국이 되고 싶으면 자국에서 자동차 업체를 만들던지 자신들이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벌여하는 것이 상식이죠. 그런데 인니는 기업들의 투자를 바라기만 하며 니켈을 비롯해 자신들이 가진 자원만을 가지고 갑질을 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타국의 기업들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함이지 인니가 전기차 메카가 되기를 원한다고 해서 인니의 진출에 전기차를 생산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현대자동차도 일본차의 텃밭인 인구 부국 인니에서 전기차 점유율을 선점해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공장을 짓는 것이지 인도네시아를 부흥시키려는 의도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한편 현재 일각에서 인니가 한국에 분담금을 내지 않는 이유로 인니 정부의 부패를 들었는데요. 실제 인니 정부는 조코이 대통령과 현재 국방부 장관인 프라보어로 세력이 양분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조코이 대통령의 사면임은 불가하며 프라보어 장관의 대선 출마가 가시화돼 인니 정부의 혼란은 가중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KFX 사업을 주도한 프라보어 장관이 차기 대통령이 된다면 향후 분담금 지급이 더욱 어려운 것 아니냐는 주장이 국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프라보어가 한국의 한 흥보를 되짚어보면 KF-21 분담금은 지급을 안 하고 라팔과 미국산 전투기들은 대거 수입하는 모습을 보였고 한국의 잠수함 3척을 수주했으면서 계약금조차 지급하지 않고 독일의 잠수함은 운용했으며 일본의 호위함 인수도 간을 봤습니다. 그러던 중 얼마 전 인도네시아의 한국 잠수함 문제의 갑질이 국내외 언론들에 의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인니의 모습을 두고 이번에는 미국에서 생각지 못한 반응을 보여 인니가 당황한 모습인데요. 먼저 작년 우리 기술로 만들고 인도네시아에서 조립한 잠수함 3번함이 인도네시아 정부에 정식 인도됐습니다. 당시 인도식에는 프라보어 장관도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대우조선해양은 인니와 잠수함 판매 계약을 맺은 뒤 약 900억 원의 부품을 선발주했으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사실상 손실 처리가 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9년 인도네시아 국방부와 1,400톤급 잠수함 3척 총 1조 1,620억 원대 사업 건조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금을 받기도 전에 주요 자재들을 선발주했는데요. 선발주한 자재는 2019년 7월 독일 지멘스사와 추진 전동기 3세트 구매 계약을 체결했고 이에 8월 선급금인 600만 유로를 지급했습니다. 이 추진 전동기는 올해 10월 국내로 납품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에 국내 언론들에서도 대우조선해양의 잘못도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하지만 대우조선해양 내부에서는 인리가 이미 인도받은 잠수함이었기에 이번 계약이 지금처럼 계약 파기 수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주장도 맞는 것이 보통 인도를 받은 이후에는 계약이 증발하는 경우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방사업에서 이러한 일방적 계약 파기를 찾아볼 수 없는 이유는 단순히 갈등에서 끝나지 않고 각국과 연결된 외교 문제까지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히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기술 협력 등으로 많은 협력을 하는 국가였기에 더욱 이러한 문제가 생길지는 생각지 못한 것입니다. 한편 현재 대우조선해양은 수주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동시에 아직은 인도네시아가 계약 취소를 단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리자는 의견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현재 대우조선해양의 잠수함을 받아놓고 독일 선사의 잠수함을 계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전해지는데요. 정말 KF-21 분담금 문제와 너무 똑같아 놀라울 지경입니다. 그래도 국가 대 국가의 계약으로 이뤄지는 방위산업에서 어떻게 매번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국면인데요. 한편에서는 한국이 KF-21의 문제를 생각해 잠수함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일각에서는 오히려 인도네시아가 다시 한번 오점을 남김으로써 이제는 전 세계가 인리의 모습을 알게 되었다는 주장도 합니다. 그리고 현재 혼란스러운 국제사회 속에서 군사력 증가부터 무기 도입까지 분명 인리도 한국산 방산을 무시할 수 없을 텐데 이럴수록 스스로 자신의 앞날을 망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예로 KF-21만 보더라도 나머지 분담금만 제때 지급했으면 가만히 앉아서 기술 전수와 시제기 도입까지 마쳤을 인도네시아는 현재 시제기는커녕 KF-21은 현재 폴란드와 영국을 비롯해 유럽국들로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같은 동남아 국가이며 한국 방산 시장에서의 우호국인 필리핀도 KF-21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필리핀은 한국의 잠수함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그 어떤 다른 국가가 먼저 KF-21의 도입을 진행한다면 인리와의 공동개발은 자연스럽게 없어지며 인리는 그 어떠한 이점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인리가 이렇게까지 한국의 안 좋은 이미지를 나타내는 것에는 정치적인 문제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특히 인리의 정치적 행보에 미국조차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고 합니다. 먼저 8월 3일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국과 인도네시아 군대는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 섬에서 연례합동 전투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미국과 인리의 연례합동 군사훈련인 가로다 실드 훈련입니다. 이번 훈련은 미국과 중국이 인도네시아를 놓고 경쟁하는 상황에서 사상 최대 규모로 실시됐습니다. 현재 중국은 인도네시아에 대형 니켈 재련소를 건설하고 수도 자카르타에서 고속 열차 사업을 진행하는 등 작년까지 3년간 매년 5조 원 이상씩을 투자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얼마 뒤에 있을 G20 정상회담을 위해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를 우방국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는 모습인데요. 중국 왕이 부장은 중국은 G20의 단결을 위해 인도네시아가 객관적인 입장을 취하고 평등 주권 원칙에 대한 올바른 입장과 실천을 하겠다는 의지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인리가 11월 발리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대면으로 참석할 것을 밝혀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아직 우크라이나 사태가 진행되고 있는데 미국과 연일 대립하는 두 국가를 초대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불쾌함을 드러낸 것이죠. 실제로 미국 내부에서는 인도네시아가 자원 부국이라는 사실을 믿고 강대국이 된 것처럼 행동한다며 반발이 거세다는데요. 러시아가 에너지를 무기화하는 것처럼 인리가 니켈, 파뮤 등을 무기화하며 자신이 강대국인 줄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푸틴 대통령, 시진핑 주석, 젤렌스키 대통령을 모두 G20에 초청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인 것입니다. 물론 인리의 입장에서 현재 급변하는 국제사회와 에너지 무기화를 이용해 존재감을 키우고 싶기도 하겠지만 국가 간의 신뢰를 잃고 외교적으로 안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은 선을 넘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또한 인리가 계속해서 국가 차원의 신뢰를 잃게 된다면 한국으로서도 수도 이전 등과 같은 사업도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인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